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소아의 중요한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SV는 굉장히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많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 하기도 감염이라고 하면 요 후두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죠. 기관지염, 폐렴, 모세기관지염 등등 이런 하기도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인이 폐렴에 걸렸다, 그런 경우에도 그 원인의 세 번째 정도 됩니다. 두 돌이 될 때까지 모든 소아가 최소한 한 번은 R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보통은 늦가을에서 초봄 사이에 유행을 하고 처음 감염 시에는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증상이 나타나요. 그냥 감기, 심한 감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한 20-30% 정도는 모세기관지염, 또 폐렴 같은 하기도 감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RS 바이러스는 특징이 뭐냐면 한번 걸렸다고 해서 면역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 바이러스가 아주 묘한 바이러스라서 면역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백신 만들기도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이 백신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막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백신을 개발을 못할 정도로 까다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이 RS 바이러스는 계속 걸려요. 재감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RSV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고 계절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온대지방은 추운 계절. 이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보통 다 그렇습니다. 추운 계절에 유행을 하고 열대지방에서는 연중 계속, 특별한 유행 시기가 없이 연중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1월 사이에 유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서 2월 사이에 정점에 이르고 보통 3월이 될 때까지 대개 그 유행이 종료를 하게 되죠. 외국에 비해서는 유행 시작 시기가 좀 빠릅니다. 외국은 좀 더 추울 때 유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초가을부터 유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타민 D가 떨어지면 면역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RS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지만 낮을 때 면역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해서 비타민 D를 막 먹어가지고 더 높게 유지를 하면은 RS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원소들은 적정 범위 안에만 있으면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적정 범위에서 떨어졌을 때 문제되는 거지 그거보다 더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정량만 먹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기관지염. 요즘은 이제 모세기관지염이라고 안 하고 또 새기관지염이라고 해요. 의학 용어도 막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옛날부터 써오던 말은 모세기관지염이죠. 엄마들도 모세기관지염이 더 익숙할 거예요. 모세기관지염의 30에서 90%. 그러니까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대표가 이 RS 바이러스입니다. 물론 모든 모세기관지염이 RS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나 메타니몬 바이러스나 다른 바이러스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RS 바이러스는 무조건 모세기관지염. 무슨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무조건 후두염, 크루.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는 무조건 눈꽃 감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기관지염을 RS 바이러스가 많이 일으키긴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도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사실은 이게 RS 바이러스냐, 아데노바이러스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병이 모세기관지염이냐, 크루비냐, 감기냐, 폐렴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원인 바이러스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새 이제 소아과에 가면은 바이러스 검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RS 바이러스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입원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입원을 하는 거는 이 바이러스가 뭐냐에 따라서가 아니고 입원을 해야만 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환자 상태가 집에서 케어하기 힘든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복잡한 검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어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입원을 하는 거지 RS 바이러스 때문이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돼요. 얘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킨 크룹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원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폐렴도 잘 일으켜요. RS 바이러스가 폐렴을 잘 일으키는데 폐렴도 다 입원하는 건 아니고 심할 때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입원을 할 정도의 심한 폐렴의 반 정도가 이 RS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RS 바이러스가 무조건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폐렴도 상당히 많이 일으킨다. 또 기관지염의 10에서 30%,
크롭도 일으킵니다. 심지어 RS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이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1%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RS 바이러스에 걸리면 뭐 그게 감기가 됐건 크롭이 됐건 모세기관지염이 됐건 폐렴이 됐건 어쨌든 병이 생기고 그것도 상당히 심한 하기도 감염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래서 RS 바이러스 감염을 우리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중요시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RS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 시즌에 막 휩쓸 정도로 전염력이 강해서 만 3세 이전의 모든 소아가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RS 바이러스는 이 연령에서 하기도 감염, 특히 세기관지염과 폐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죠. 면역 기능이 정상인 아이들은 두 번째 감염부터는 좀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RS 바이러스에 의한 하기도 감염이 생겼다라면은 그거는 얘가 RS 바이러스에 처음 감염이 됐구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재감염이 될 때는 재감염은 평생 동안 일어나는데 재감염이 될 때는 그냥 감기의 한 종류다라고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저질환이 있다, 뭐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재감염이 될 때도 아주 심한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모든 아이들한테 걸리는 감염이고 심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RS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지출이 된다는 게 또 어떤 보건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6개월이 안 된 어린 영아가 걸리면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사나 날 때부터 어떤 만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 선천성 심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RS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중증 질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집단 생활을 하는 학동기 소아,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소아를 통해서 가족 내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 가서 RS 바이러스에 걸린 애하고 놀고 장난을 치다가 옮아서 집에 와가지고 다른 식구들한테 옮기는 거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애들은 RS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감기예요. 가벼운 감기로 그냥 끝나는데 얘가 만약에 집에 어린 동생이 있어가지고 어린 동생한테 이 RS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같은 아주 심한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애가 감기 걸렸을 때 동생 근처에 절대 못 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뭐 그 나이 때 애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감기 걸리면 동생한테 옮겨준다고 더 동생한테 가서 뭐 이쁘다 그러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동생은 이 감기가 옮았을 때 뭐 폐렴이 될 수도 있다, 아주 심하게 될 수 있다, 입원할 수도 있다라는 걸 주지를 시키고 떨어져 지내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전파 경로는 홍역하고 달리 이 RS 바이러스는 큰 입자에 비말이 분무돼서 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어떤 그 조그만 물방울들에 의해 가지고 반경 1m 이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손에 이 RS 바이러스를 묻힌 채로 어디 뭐 문손잡이를 만진다, 뭐 어디 뭐 벽을 만진다 했을 때 그 물건 표면에 RS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단 말이죠. 적어도 이제 뭐 몇 시간 정도는 생존해 있기 때문에 같은 문 손잡이를 만진 애가 이 손으로 또 코나 눈이나 입을 만지면 R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비빈다든지 코를 만진다든지 뭐 입을 만진다든지 하는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 습관만 고쳐도 이런 병에 감염될 위험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다시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들은 예방하는 조치가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하던 거하고 똑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까지는 뭐 안 하더라도 손 씻기, 손 얼굴에 가져가지 않기, 아니면은 뭐 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알코올 손 소독제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항상 뭔가를 만졌을 때 손 소독을 자주 하는 그런 습관을 지금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RS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은 드물다. 그러니까 R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증상은 다 생긴단 말이죠. 보통 큰 애들은 가벼운 감기 증상, 어린 애들은 심한 세기관지염이나 폐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에 감염이 되면 거의 반 정도는 아래쪽, 후두부 아래쪽 크루비나 기관지염이나 세기관지염이나 폐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폐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어린이집에 다녀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하기도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증상은 보통 열이 좀 나면서 기침하고 숨을 좀 가쁘게 쉬죠. 숨을 좀 호흡수가 증가되고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고, 보면은 모세기관지염은 이제 기관지 제일 하단부에 염증이 생겨서 좁아지는 거라서 숨 쉴 때 호흡 곤란이 옵니다. 그래서 숨 쉴 때 이렇게 보면은 이 갈비뼈 사이에 흉벽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고 배도 막 쑥쑥 들어가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에 비해서 증상이 훨씬 더 심하고 기침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RS 바이러스 감염 때 특히 중이염이 잘 생겨요. 처음 R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도 잘 생기지만 재감염이 됐을 때도 중이염이 잘 생겨요. 그 감기로 오는 환자들, 모세기관지염이나 뭐 폐렴으로 오는 환자들도 귀를 꼭 보는 이유가 이런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 중이염을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이염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생아는 좀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증상이 다양하고 또 전형적인 RS 바이러스 감염의 증상이 아니라 좀 비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호흡기 증상이 좀 미미하면서 호흡만 좀 이상해지는 거죠. 숨을 쉬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쉰다든지, 아니면 주기적 호흡, 숨을 좀 빨리 쉬다가 천천히 쉬다가 하는 주기적 호흡이 나타나든지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상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면역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열이 안 나는, 그냥 기침만 좀 하는 그런 이제 상기도 감염 증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걸 좀 힘들어할 수 있고, 체중이 잘 늘지 않고, 이렇게 주기 변동 호흡이 나타나고,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많이 약하겠죠, 만사가에 비하면. 그래서 증상도 더 심하고 훨씬 더 오래 가게 됩니다. 이 RS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합병증이 높은 경우는 90일이 안 된 어린 영아. 옛날에 100일 때는 100일 때까지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고 100일이 돼서야 비로소 100일 잔치하고 그랬잖아요. 다 그게 한 목적적인 거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애들이 아프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일을 기준으로 했겠죠. 실제로도 이 100일 이전에는 애들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합병증 위험이 높아져요. 그리고 조산은 특히 이제 그 엄마의 어떤 면역 항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에 유익한 성분들이 임신 말기에 많이 아기한테 전해지기 때문에, 그게 전해지기 전에 태어난 미숙아들은 면역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합병증 위험이 높게 되고, 미숙아가 이제 산수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 기관지 폐 이형성증 같은 그런 이제 폐 질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폐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RS 바이러스에 의한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 RS 바이러스에 의한 세기관지염이 쌕쌕거리고 또 가래도 많이 나오고 기침도 발작적으로 하고 막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천식과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세기관지염은 바이러스가 원인인 감염성 질환이고, 천식은 알레르기성 질환이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물질,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건 아닌데 우리 환경에 그냥 있는 물질인데,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기관지염이랑 똑같은 증상이 생기는 거죠. 쌕쌕거리고 숨쉬기 힘들어하고 가래 많이 끓고 기침 나오고. 그래서 세기관지염과 천식은 증상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는데 원인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RS 바이러스에 의한 세기관지염이 생긴 아이들이 천식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세기관지염을 알아서 기관지에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고, 이 손상 때문에 기관지가 예민해지고 그로 인해서 천식이 생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얘는 천식의 발생 위험이 높은 아이였다, 부모가 알레르기성 질환을 갖고 있어서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높은 아이였는데 세기관지염이 생기면서 천식이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느 학설이 맞는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어린 시기에 RS 바이러스에 의한 세기관지염이 생겼을 경우에 나중에 천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단클론 항체라는 예방약을 써서 위험성이 높은 아이들은 미리 이 RS 바이러스 시즌에 주사를 맞아서 RS 바이러스 감염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클론 항체로 예방을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하는 천식의 발생률은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단클론 항체가 천식까지 예방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진단은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의 나이,
임상 양상, 그리고 유행하는 계절, 요즘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유행 데이터,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게 꼭 RS 바이러스는 아니고 다른 바이러스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임상 양상만으로 진단을 내리는 거는 세기관지염이라는 진단은 내릴 수 있지만, 이게 RS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 파라인플루엔자에 의한 건지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건지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꼭 해야 되냐? 그건 필요가 없어요. 세기관지염이 중요한 거지 RS 바이러스냐 파라냐 뭐 아니면 아데노바이러스냐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얘가 고위험군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위험군이다. 또는 이제 어떤 그 역학 감시를 위한 그 표본 감시 체계에 들어가 있는 병원이다. 그런 경우에라면 이제 이런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되지만, 일반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상 소아는 대증요법, 증상에 대한 치료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뭐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코가 막힐 때는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막 칙칙 뿌리지 말고 그냥 한 방울씩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한 방울씩 넣어줘서 코를 좀 뚫게 해주고, 그리고 숨을 막 좀 가쁘게 쉬게 되니까 너무 애가 못 자고 못 먹고 기력이 없다면 입원을 해서 수액요법을 하고 산소요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아이가 아니라면 단순하게 세기관지염이다, 그것 때문에 입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RS 바이러스다, 무조건 입원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얘는 24시간 수액을 맞아야 된다, 내지는 얘는 너무 호흡이 가빠서 산소 치료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기관지염 폐렴일 때 어떡합니까? 여기를 막 치죠. 막 치고 가래를 막 뽑아내고. 근데 이게 이 RS 바이러스에 의한 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막 이렇게 쳐서 가래를 뽑겠다고 막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항균제 또 스테로이드 도움이 안 됩니다. 쓰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해요. RS 바이러스래 나왔어. 근데 약을 쓴 거 보면 항생제하고 스테로이드가 막 들어가 있어. 그런 병원엔 가지 마십시오. 제가 당부드립니다. 아이 치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항바이러스제가 있어요. RS 바이러스에 듣는 리바비린이라는 항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어요. 근데 뭐 약간의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부작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너무 어린아이고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 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때문에 생명이 위독할 정도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경우에만 이런 치료를 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유 수유가 제일 좋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유에 이제 각종 이런 면역 물질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4개월 이상은, 엄마가 좀 힘드시더라도 가능하면 6개월 이상은 모유 수유를 해주는 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거죠. 그리고 손 위생을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요새는 이제 RS 바이러스가 워낙 그 심각한 바이러스고 여러 가지 중환 질환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요즘 이제 단클론 항체, 모노클로날 안티바디에서 MAB, MAP, 뒤에 약 이름 뒤에 MAB이 붙으면 그게 모노클로날 안티바디, 단클론 항체입니다. 이게 스마트 폭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는. 그래서 특정한 바이러스에 들러붙는 항체일 수도 있고, 알레르기라면 어떤 특정한 면역세포에 가서 들러붙는 약일 수도 있고, 또 뭐 암세포에만 특화된 항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를 요새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이 RS 바이러스에서도 개발된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팔리비주맙이라고 하는 시나지스라는 이제 상품명인데, 시나지스라는 약은 그 RS 바이러스에 대한 단클론 항체죠. 고위험 소아한테 접종하게 되어 있고 총 5번을 접종을 합니다. 이 고위험 소아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미숙아라든지 만성 폐질환을 가졌다든지 선천성 심질환을 가졌다든지 면역 기능 장애가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시즌에 이 시나지스 접종을 해서 이 병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요새 이제 최근에 개발된 게 닐세비맙이라는 베이포투스라는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 번만 맞으면 돼요. 굉장히 간편하고 정상 소아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지스는 고위험 소아한테만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 베이포투스는 정상 소화도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급여고 최근에 개발된 약이다 보니 약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정상 소아한테 굳이 이 베이포투스를 맞아야 되느냐에 대한 좀 이견이 있죠.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정상이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아이라면 굳이 베이포투스까지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지금 우리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생각이죠. 베이포투스나 시나지스 같은 경우는 항체를 넣어서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그런 약이고 우리 몸에서 면역을 만들어가는 거를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데 백신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요. RSV 백신은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달라붙은 연구소나 회사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개발만 하면은 이건 정말 대박이거든요. 정말 대박인 백신입니다. 왜냐하면 RS 바이러스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고 심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워낙 흔하고 뭐 전 소아가 다 감염이 되고 100% 감염이 되는 그런 병이라서 개발만 하면 대박인데 개발이 참 힘듭니다. 이 RS 바이러스가 참 묘한 바이러스라서 백신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줘도 항체는 만들어지는데 예방이 안 돼요. 정말 특이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 RNA 백신들이 개발이 됐으니까 그런 어떤 개발 기법을 써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없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